자, 아까 그 CNN 설명하면서 생물학적인 배경 얘기하면서 물체 인식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외곽선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딥러닝은 아니고 전통적인 신호 처리 기법 중에 가보 펑션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몇십 년 전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기법인데 딥러닝에서 학습을 시킨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필터나 커널들이 2차원 구조를 갖는데 뭐 2x2, 3x3 이런 식으로 그놈들을 학습을 시키면 그게 학습 웨이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챕터까지 배웠던 그 W라는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건데 그놈들을 실제로 화면에 띄워보면 놀랍게도 이 가보 펑션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 아니, 실험적으로도. 그래서 가보 펑션이 뭐냐면 이런 웨이트들을 말하는 건데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엑스포넨셜한 가우시안하고 비슷한 펑션에다가 픽셀 위치에 그 다음에 이런 그 주기함수 코사인 펑션을 곱해서 약간 주파수 성분을 집어넣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거는 원래 좌표축. x는 보통 픽셀이 있으면 좌상단이 원점이 되고 좀 y축이 반대로 보통 뒤집어 있습니다. x가 밑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x가 되겠네. x가 오른쪽으로 가고 y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좌표계를 로테이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회전 변환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만큼 회전 변환하는 행렬 뭐 이런 거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딱 그겁니다. 세타 대신에 타오를 써서 중심점은 x0, y0라는 위치에다가 놓고 그 위치 중심으로 회전 변환시키는 뭐 그런 건데 일단 회전 변환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요 코사인 성분만 계속 강조하면 이런 주파수 성분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가우시안 펑션처럼 생긴 거를 하면 이렇게 약간 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뭐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종류의 패턴들을.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막 시켜봤더니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타나는 학습이 끝난 다음에 패턴들을 보면 이런 모양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학습이 끝난 첫 번째 레이어의 CNN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이 실제로 아까 그 생물학적인 배경, 고양이 실험 같은 그런 경우 결국 바운더리를 찾아내는 물체 임극악선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체는 그 말은 그 물체의 바운더리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대각선이냐 뭐 좌로 누워있냐 우로 누워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걸 인식하는 패턴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수평, 뭐 대각, 뭐 수직, 그렇죠? 그런 패턴들이 다 있고 이게 방금 봤던 안 움직여. 여기서 요 가부 펑션의 요 코사인을 변화시킨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법과 실제로 CNN을 학습시킨 기법이 사실 완전 독립적이었는데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사실 필연인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같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보와 비슷한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가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전통적인 신호 처리 기법과 유사한 패턴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게 이제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observation이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observation 더 중요하죠. 물체의 바운더리를 디텍트하는 1차적인 어떤 그런 처리 모듈들이 생겨난다라는 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우리가 영상을 보통 많이 다루니까 컨볼루션이 보통 2차원으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커널은 여기 빨간 숫자로 표현된, 노랗게 표현된 이 부분이 커널, 3x3 커널이고, 좌상단에 지금 딱 한 번 매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오른쪽으로 한 픽셀 이동해서 여기에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고, 이렇게 해서 매치가 되는 것끼리 곱해져서 내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제로고, 여기가 1인데, 하나, 둘, 셋, 넷, 4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산을 저렇게 한다는 얘기죠. 저기서 한 번 연산하고, 우로 한 번 이동해서 연산하고, 또 우로 한번서 연산하고, 막히면 다시 왼쪽으로 가서 하나 내려와서 동일한 짓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커널에 있는 이 빨간색 숫자들입니다. 뭐 필터라고도 부르고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가우시안처럼 생긴 것들을 적용하면 이런 로페스 필터가 나오고, 뭐 중간에 가운데가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필터가 나옵니다. 바운더리만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이패스는 이거를 바운더리를 더 강조하는 이런 모양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학습 때는 그 첫 번째 학습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이미지들을 표시해 보면 대강 이런 모양이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바운더리만 쫙 뽑아내고 바운더리가 아닌 부분들은 다 날려버렸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운더리 종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거를 그대로 지금 모사하고 있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점은 약간 공학적인 관점인데, 인풋 영상이 엄청나게 하이 디멘전이라고 그랬죠. 아까 300바이 300만 들어와도 9만 디멘전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높은 디멘전의 벡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우리가 판단하려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정보의 디테일은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영상 안에 이런 어린이 얼굴이 있냐 없냐 그 정도만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거는 거의 바이너리 정보에 가까운 건데, 인풋은 무지막지하게 높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불필요한 정보를 공학적으로 다 날려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정보들을 다 날리는 이유가 생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학적,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정보를 날려버려야만 뭔가 우리가 하이 레벨에 판단할 수 있는 그 피처 벡터라고 하는데, 피처 벡터를 뽑아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불필요한 디테일 때문에 노이즈에 갇혀서 아무 판단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심오하게 볼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멀티플 커널 얘기를 했었죠. 멀티플 커널 원디멘전에서 설명했는데 2디멘전에서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커널이 요게 원래 하나만 썼었는데 안에 있는 숫자가 다른 또 다른 커널을 쓰고 이런 걸 K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파라메타 수를 확 늘린 겁니다. K배만큼. 그 다음에 각 커널별로 스칼라 바이어스 텀을 넣을 수가 있죠. K개의 바이어스 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3x3 커널이고 인풋은 6x6죠. 자, 그러면 이 커널을 제로 패딩 적용 안 하고 썼을 때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냥 이 예시에서 왜 줄어드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커널 3x3니까 요거 한번 나오죠. 수평축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아웃풋이 픽셀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더 이상 오른쪽 갈 수가 없죠.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6개 픽셀이 4개 픽셀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럼 모든 게 대칭적이니까 수직도 마찬가지죠. 수직도 6개였던 게 4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커널 사이즈가 F라고 그러면 F가 요만큼인데
결국은 여기까지 온다는 거니까 전체가 W면 W에서 이만큼 빼면 요만큼이죠. W-F에다가 요 마지막 거 하나가 더해지는 거죠. W-F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금방 왔어요. 이 지금 예시를 보면은. 그래서 이 예시를 가지고 여기가 일반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 집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그러면 뭔 얘기냐면 커널 사이즈가 F일 때 한 디멘전 축으로 제로 패딩을 안 하면 F-1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높아지면서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는데 아웃풋 사이즈가 자 이거는 이렇게도 봐도 되죠? 자 요만큼씩 줄어든다는. 자 저걸 잘 기억을 하면 왜 제로 패딩을 해야 되고 제로 패딩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금방 나와버리죠. F-1만큼만 제로 패딩하면 된다는 얘기. F-1이 짝수면 굿뉴스고 양쪽에 대칭적으로 배치하면 되고 홀수면 좀 귀찮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는 뭐 한 개는 왼쪽에 더 붙이고 한 개는 오른쪽에 덜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얘기가 없었죠 지금까지. 액티베이션 펑션 CNN에서는 대부분 렐로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처럼 뭐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각 커널에 대해서 이런 연산들이 나오는데 렐로를 쓴다는 얘기는 양수만 통과시키겠다는 얘기. 나머지 음수는 다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거 다 제로, 이거 다 제로 이렇게 나온다. 간단하죠 프로세싱은. CNN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하나의 심플한 예시를 보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굉장히 단순한 연산들을 하고 있다. 근데 키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백프랍을 배웠지만 이제 그 3장에서 자세하게 배운 게 여기서 도움이 됩니다. 물론 텐서플로우랑 파이터치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여기서 백프랍을 어떻게 할 건가는 이게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CNN이 이게 연산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2디멘전이고 파라메타 쉐어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생각할 게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백프랍의 5가지 원리였죠. 5가지 원리만 적용하면 모조리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서 백프랍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풀링이 의외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2x2 풀링을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놈 5, 여기에서 가장 큰 놈 5, 여기서 가장 큰 놈. 자, 근데 풀링과 컨볼루션의 차이는 이 컨볼루션은 스트라이드가 뭐 맘대로 조정 가능한데 풀링은 자기 사이즈만큼만 스트라이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x2 풀링을 하면은 스트라이드를 2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풀링하고. 그래서 약간 풀링과 컨볼루션의 미묘한 차이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이 맥스 풀링에서도 백프랍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생각이 아주 심오한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다음 챕터에서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이퍼 파라메타로 또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쓰이는 필터의 개수. 필터의 개수. 필터의 개수도 하이퍼 파라메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필터 개수가 3개를 쓸지, 5개 쓸지. 근데 이제 실제로 실전에서는 보통 이 2
2의 엑스포넌트를 2의 지수 형태로 씁니다. 뭐 2의 4승계, 2의 5승계, 뭐 2의 6승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남들이 이렇게 많이 쓰니까 보통 그렇게 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의 사이즈 2x2를 쓸지 3x3 쓸지 5x5 쓸지 7x7을 쓸지 9x9 보통은 이제 패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홀수 사이즈를 많이 쓰는데 뭐 꼭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홀수 사이즈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의 개수는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필터 사이즈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 너무 큰 거는 쏙 좋지 않더라라는 실험적인 결과는. 그래서 실제로 3x3를 제일 많이 쓰고 거의 대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3x3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5x5 쓰는데 그것도 거의 뭐 1% 미만, 10% 미만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x3가 대세다라고 보면 되겠고 오히려 많이 쓰이는 게 1x1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커널 필터가 딱 하나만 있는 그게 필터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다루는 데이터가 지금은 2D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D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색깔 같은 RGB 채널을 또 뒤에다 뎁스 쌓기 때문에 3디멘저널한 필터라서 1x1이지만 이게 스칼라가 아니고 이 뎁스 방향으로 이 칠판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벡터가 있다는 얘기죠. 1x1 필터가 단순한 스칼라가 아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x1에 꼭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CNN을 쓸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스트라이드는 뭐 설명했었죠. 이게 보통은 하나씩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이동하는데 스트라이드 2면 2개씩 이동한다는 거죠. 3면 이동한다. 뭐 간단한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스트라이드 1인 경우고 이제 스트라이드 2인 경우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x3면 커널이 아까 요 식 얘기했죠. 인풋이 커널의 하나보다 작은 것만큼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3x3면 한 디멘전만 보면 3에서 하나 작은 거니까 2죠. 2개씩 줄어드니까 패딩을 2개를 해주면 된다. 굿뉴스는 짝수니까 양옆에 하나씩 놔두면 된다는 거죠. 반쪽 쪽에서. 양쪽으로 하나씩, 위에 아래로 또 하나씩. 이렇게 제로로 쭉 쌓아주면 이미지가 마치 커진 것처럼 보이죠. 이제 커진 이미지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하면 사이즈가 안 줄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2개 줄어들어 있는데 이거는 4개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일반식은 이렇습니다. 아까 요 식이 스트라이드가 1일 때 식인데 스트라이드가 S입니다. S가 1이면 그거 같아지는 식인데 패딩을 양쪽에 붙이는 거를 반쪽을 P라고 하면 2P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의 패딩은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 스트라이드가 1이면 아까랑 같은 식이고 스트라이드가 1이 아니면 플러스 1을 뺀 나머지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약간 TMI이긴 한데 가끔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요 S가 좀 큰 숫자일 때 2가 아니고 뭐 3이나 4일 때 이게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다 인티저여야 돼서 그래서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라운드 다운을 하든가 라운드 업을 하든가. 예를 들어 나눴더니 3.3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3으로 처리할지 4로 처리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라니. 이거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할 때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데, 뭔 얘기냐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아무리 패딩을 잘하더라도 짝짝짝 옮겨가다가 슬라이드 수만큼 옮겨가다가 마지막에 배치되는 상황, 그림을 보고 설명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3x3면 여기에 배치되는 상황과 바로 직전 슬라이드가 여기에 와 있으면 좋은데, 딱 2가 있을 때 여기면,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놈을 하나로 아웃풋으로 카운트를 할지, 대칭성은 물론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간격이 깨져버리니까. 아니면 간격을 벌려버릴지, 그러니까 간격을 좁힐지 간격을 넓힐지의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격을 넓혀버리는 거는 라운드 다운을 하면 되고, 아까 3.3을 3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고, 간격을 줄일 거면 라운드 업을 하면 됩니다. 4를 하면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것까지 그냥 하나의 아웃풋 픽셀로 간주하겠다. TMI이긴 한데 혹시라도 궁금할까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평축이든 수직축이든 뭐 이런 일반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고, 뭐 예시들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나눠 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패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는 필터가 5죠. 그럴 때는 이제 잠깐만요. 네, 하여튼 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패딩이 3이면 뭐 1.5씩 배치 못하니까 편법으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물론 대칭성은 깨집니다. 그렇지만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약간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게 디스크릿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이제 이런 디테일한 측면에서 수치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굿뉴스는 그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을 하든 업을 하든 뭔 결정을 하더라도 크게 최종적인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시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뭐 아주 까다롭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원 CNN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을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약간 CNN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트워크들의 구조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CNN 네트워크 르쿤이 만든 96년에 만든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풋이 있고 한 번 컨볼루션하고 서브샘플링이라고 표현했는데 스트라이드죠. 또 한 번 컨볼루션하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있고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소프트맥스 비슷한 개념. 그러니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아니고, 그래서 풀 커넥티드 레이어 2개, 컨볼루션 레이어 2개. 다 합치면 한 4레이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네트워크인데, 또 학습하는데 굉장히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 기술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노테이션들이 나오는데 인풋도 굉장히 작습니다. 32 x 32 픽셀이니까 거의 썸네일 수준이라는 얘기죠. 근데 필기체 인식에서는 그 정도 해상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6 at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6개의 커널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널 수하고 아웃풋의 채널 수는 같습니다. 아까 이제 모든 그 액티베이션, 프리 액티베이션, 포스트 액티베이션 상관없습니다.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들이 하나의 커널을 쓰면 하나의 2D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멀티플 커널을 쓴다 그랬죠? 그럼 각 커널마다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어쨌든 간에 어레이 형태로 표현을 해야겠죠? 2D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의 어레이 형태로 표현하려면 뒤로 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커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커널들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CNN 2차원 이미지 처리하는 CNN이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듈이 다 2D 데이터만 다루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실전은 대부분 3D 데이터를 쓴다. 왜냐하면 커널 개수에 따른 그 디멘전, 그거를 채널이라고 부르고 또는 뎁스라고도 부릅니다. 채널 또는 뎁스가 있기 때문에 3디멘전을 한다라는 얘기고, 이건 이제 2D에 아까 서브샘플링 한다 그랬죠? 컨볼루션하고, 여기서 채널 6개 쓰고, 여기 채널 16개 쓰고, 여기도 16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8x28이라는 게 뭐냐면 그 커널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최초의 CNN 네트워크라서 초기니까 잘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까 커널의 사이즈가 안 좋다라는 게 실험적인 게 검증이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 이렇게 큰 거를 쓴 거죠. 요즘은 이런 건 안 씁니다. 저런 거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 초보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최초에는 이런 좀 생각지도 않게 좀 큰 커널들을 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구조상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모델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여서 여러 가지 디자인 플로우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류가. 근데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네트워크가 나온 게 알렉스 네트워크라는 얘기죠.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 이게 인풋 사이즈고,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하게 표현은 안 돼요. 하나의 컨볼루션, 여기는 풀링, 풀링까지 포함한 것 같네요. 그래서 컨볼루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뒤에 씁니다. 한 번, 두 번. 7개의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쓰게, 여기 마지막에도 있네요. 네, 마지막에도 이게 1000개의 오브젝트를 판단하는 거니까 1000개. 근데 여기 아마 소프트맥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걸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넷 데이터 가지고 한 7, 8년 전에 계속 챌린지가 열렸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성능이 좋은 거를 했는데 매년 열렸었고, 이제 2014년에 구글넷이라는 게 나왔었고, 2015년에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요즘 대세로 자리 잡은 레즈넷이라는 게 나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부분은 또 네트워크의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방법론이 쓰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VGG 네트워크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런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1, 2, 3위 막 정해지죠. 근데 1, 2, 3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거, 뭐 슈스케 같은 거 보면은 꼭 1위가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케이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승하는 것들은 다 1위고, 근데 VGNet이 2위를 했었습니다. 2014년인가 구글넷 나올 때쯤에. 근데 이게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레귤러한 구조를 가지고 확장성이 뛰어나니까. 구글넷은 너무 복잡하고 딱 어느 특정 타스크에만 딱 고정이 돼 있어갖고 커스터마이즈가, 그러니까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VGNet은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나오는데 확장성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VGNet이 이제 뭔가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뭐 최선의 성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확장성이 뛰어나니까 간단한 문제를 풀 때는 한동안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레즈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실험을 할 때는 이 VGNet을 쓰면 되고, 이게 크게 보면 총 5가지 종류의 다른 레이어를 개수를 갖는 구조가 이제 제한이 돼 있고, 뭐 여기에는 살짝 변형된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A라는 VGNet A는 11 레이어, E는 19 레이어에서 굉장히 보면은 E라는 구조를 볼까요? 재미난 사실은 여기 노테이션을 보면 좋은데 conv3-64라고 되어 있는데, 저 노테이션을 읽는 방법이 뭐냐면 conv3라는 거는 컨볼루션 레이어고 3x3 마스크, 그러니까 필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까 3x3가 대세라고 그랬죠? 이미 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그 필터 큰 거 써봐야 별로 도움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x3로 고정을 한 거고, 64가 멀티플 커널의 개수, 필터의 개수가 64개라는 얘기.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구조상으로 보면 아웃풋의 그 액티베이션 값들이 3디멘저널하게 나오는데 여기 뎁스 디멘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64가. 그렇죠? 그리고 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그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아까 요 식으로. 물론 이제 패딩을 쓰면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되고, 패딩을 안 쓰면 F-1만큼 계속 줄어들고, 그런 구조입니다. 인풋 사이즈는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웃풋 사이즈는 패딩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패딩 쓴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이 19개 레이어가 다 3x3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더 재미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보면서 구조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이 구조의 특징, 장점이 뭔가를 파악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서 배울 건 다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3x3가 선호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중간중간에 맥스플링이 들어가고 있죠. 띄엄띄엄 한 2-3개마다 하나씩. 근데 맥스플링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미지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한 축으로 봤을 때. 그렇죠? 2x2로 썼을 경우. 그래서 2번 컨볼루션하고 반 줄이고, 2번 컨볼루션 반 줄이고, 2번 컨볼루션 반 줄이고, 3번 컨볼루션. 이게 4번 컨볼루션이네요. 4번 컨볼루션하고 반 줄이고, 4번 하고 반 줄이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19개 레이어에서 뭐 처음 몇 개만 얘기하면, 처음에 인풋 사이즈가 이렇으면 한 2번 컨볼루션 하고 이미지가 반으로 줄고, 또 한 2번 컨볼루션 하고, 컨볼루션은 그냥 동그라미를 표시하겠습니다. 또 반으로 줄고,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 테이블이 사이즈가 쭉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CNN 네트워크, 그 다음에 영상인식 네트워크가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인 이유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판단해야 될 거는 정보가 뻔하다 그랬죠. 저게 내 먹잇감이냐 아니면 나를 먹을 놈이냐만 판단하면 된다 그랬죠. 불필요한 정보를 다 날려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근데 저게 줄이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줄이는데 예를 들면 내가 판단해야 될 물체의 개수가 바이너리면 그냥 기냐 아니냐만 보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판단해야 되는 물체가 굉장히 많다. 1000가지 물체 중에 하나인가를 판단해야 되려면은 각 물체별로 저걸 판단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정보를 날리는 데서는 또 좋지만은 판단해야 되는 그 물체 종류가 많다 그러면 이게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타협 안으로 정보는 계속 줄지만 줄어드는 정보를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그 보상하는 방법이 아까 파라메타의 멀티플 커널을 도입한 이유가 CNN이 근본적으로 표현력에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커널을 여러 개 도입한다 그랬고, 이게 이제 뎁스로 된다 그랬는데, 이런 처음엔 W1이라는 D1이라는 뎁스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D2라는 뎁스로 가는데 D1보다 D2를 훨씬 크게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종의 그 경험 법칙인데, 대부분의 CNN 네트워크는 이 공간적인 사이즈는 계속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공간적인 정보에서 불필요한 건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물체를 인식하기 위한 판단 근거에 대한 정보는 계속 쌓아나간다. 뎁스 쪽으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커널 수를 계속 늘려나간다라는 얘기죠. 레이어가 지나갈수록.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구조상의 특징이자 장점 얘기죠. 그래서 이 뎁스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의 지수승으로 늘어난다고 그랬죠. 2의 6승, 2의 7승, 2의 8승, 2의 9승 2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그대로. 그래서 그 판단의 근거들은 잔뜩 뒤로 쌓아놓고 영상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날리는 방향으로 가는 구조가 거의 99% 대부분의 CNN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세그멘테이션은 약간 좀 뭔가 이거랑 다른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대부분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거 풀리 커넥트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4, 3, 12, 16, 3개, 그러니까 19개 맞네요. 풀리 커넥트까지 포함해서 레이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금 얘기한 VGG 네트워크와 경쟁을 했던 구글넷이 있었는데 2014년 즈음에 이제 VGG가 2등을 하고 얘네가 1등을 한 거죠. 근데 얘가 오디션 프로에서 1등을 했지만 별로 대중적 인기를 못 껐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구글이 그냥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서 자기네한테만 특화된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데 적용하기도 좀 힘든. 이제 지저분하죠,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근데 이 네트워크의 특징, 구조적인 특징과 뭐 장단점,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장점을 얘기하면 구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구조의 특징이 뭔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구조는 기존의 CNN 구조는 뭐 VGG도 그렇고 이 화면에서 알렉스넷도 그렇고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직렬 연결 구조입니다. 레이어 간의 구조가 컨볼루션 한번 오퍼레이션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다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하고 그 다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 그냥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너비 시스템 얘기가 나와서 미안한데 직렬 연결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블락 다이어그램을.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굳이 직렬 연결만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병렬 연결은 왜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그래서 구글렛의 키포인트는 병렬 연결을 적용한 거다라는 얘기죠.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갈 때. 그래서 보면 한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갈 때 4개의 병렬 연결. 그러면 각각의 4개의 서로 다른 이제 병렬 연결을, 그러니까 CNN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다음 레이어로 갈 때는 또 4개의 아웃풋 값들을 하나로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합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쉽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채널이 있으니까. 뎁스 쪽으로 계속 쌓아버리면 돼요. 그런 거 과정을 컨캐테네이션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들이 요 각각의 요 연두색으로 표현된 요 블락들이 다 이런 직병렬 연결 구조가 반복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그냥 이 직병렬 구조를 9번 반복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다소 지저분해 보이는 구조로 어쨌든 했는데 성능은 좋았으나 별로 인기는 못 걸었다라는 결론이죠.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해 보여서. 오히려 이제 대박 성공을 거둔 것이 이 레즈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다른 거 앞에서 있는 거는 다 까먹어도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레즈넷만 이번 수업에 이번 챕터에서 기억을 하면 사실 CNN의 제일 중요한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즈넷은 사실 뭐랄까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만 좋은 게 아니고 진짜로 성능도 좋았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 모조리 다 물리쳐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레즈넷이 나오면서 성능이 이제 거의 뭐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그 여지가 없어서 레즈넷이 나오면서 사실 이 체인 챌린지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레즈넷하고 거의 비슷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예 이제 챌린지 자체가 거의 그냥 취소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CNN 네트워크의 최근 추세로 봤을 때, 물론 이거보다 살짝 좋은 것들도 많이 있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끝판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끝판왕인가? 구조가 복잡해서 그런가 보면 구조도 되게 단순합니다. 구글넷처럼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좀 배경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왜 나왔고 왜 성능이 좋은지.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다뤘나요? 와이드 넷이 좋으냐, 딥 네트워크가 좋으냐. 이걸 3장에서 다뤘나요, 우리가? 네, 3장에서 다뤘는데, 그거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딥한 게 좋다라는 건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봤죠. 이제 딥한 거의 단점이 뭐냐면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5장에서도 다룬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이 탄생한 배경이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를 억지로 학습을 시키려고 한 거니까, 그렇죠? 결국은 딥러닝이 힘든 거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렇죠? 5장에서 배운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더라도 학습이라는 게 스태틱한 게 아니고 뭔가 다이나믹한 거죠.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항상 유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이나믹하게 변하니까. 제 아무리 노멀라이제이션 잘하더라도 조금 학습하면 또 틀어져 버리니까. 그 말은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이 학습을 시키는데 도움은 줄지 모를지언정, 많은 도움을 줄지 모를지언정, 딥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거에 대한 어려운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딥한 네트워크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지난번에도 분석을 했듯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분석했듯이, 이 포워드 패스에서 이 콜랩스가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제로로 모든 것들이 아니면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거나, 그런 익스플로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앞에서 시작할 때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는 포워드 패스에 의할 수도 있고 그 자체에 의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익스플로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안 좋은 거죠. 아니면 제로로 그냥 계속 컬랩스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딥한 네트워크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그거를 약간 증상을 완화시켰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딥한 네트워크 알겠는데 이론적으로 표현력이 좋은 거는 이 백프로퍼게이션 관점에서는 학습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근거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백프로퍼게이션이 딥한 네트워크에서 왜 어려운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백프로퍼게이션은 거꾸로 간다 그랬죠. 뒤에서 앞으로 계속 전달이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놈이 희석이 되거나 아니면 폭발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희석이 되는 게 더 큰 문제죠, 사실은. 넬로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꾸 레이어를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도 등비수열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비수열의 공비가 1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런 다이나믹하게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유지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왜냐면 1로 유지해버리면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 결국은 백프랍이 가다가 점점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콜랩스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편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이제 이 카이밍 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있었고 지금은 오픈 AI에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30대 중반쯤 됐으려나? 그런데 이 백프랍이 안 되는 현상은 결국 레이어를 직렬 연결이 돼 있으니까 기존의 네트워크죠. 두 개의 CNN 네트워크 있으면 포워드 패스 위에서 내려가고 있고 백프랍을 하려면 하나씩 올라가는데 한 레이어 거칠 때마다 이게 마치 공비가 곱해지는 꼴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해라는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러면 백프로퍼게이션이 지금 레이어를 뭐랄까 정석대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레이어를 정석대로 쫓아가지 말고 바이패스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딥한 네트워크 있으면 레이어가 100몇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100번째 있던 놈을 첫 번째 전달하려면 앞에 99개를 다 통과시켜야 되니 그러지 말고 중간중간에 그냥 스킵하면서 가잖아요. 스킵하면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백프랍 원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걸 사실 또 배운 이유가 사실 그건데 덧셈의 원리에서 덧셈 노드에서 두 개의 노드에서 자 한번에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되는데 그레디언트가 덧셈 두 개 더해지는 거에 어떻게 전달된다고 그랬죠? 기억나네? 예? 여기. 예? 그쵸. 그레디언트가 뒤에 있던 놈이 앞에 인풋에 그냥 동일하게 전달된다고 했죠. 자, 그게 우리가 배울 때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한 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덧셈이 존재하면 그레디언트가 줄어들거나 터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카이밍해가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사실 결론은 보면 별거 아닌데 그 발상을 했다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워드 패스에서 다음 레이어가 아니고 두 번째 레이어에다가 덧셈을 하나 만들어주고 포워드 패스에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은 저것만 보면. 근데 이제 백프랍을 보면 이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백프랍을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전달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서 오는 그레디언트가 원래는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놈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면 플러스니까 일로도 가니까. 근데 얘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두 단계를 스킵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단계 지나면서 온갖 왜곡이 발생하면서 그레디언트가 줄어들거나 터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 일이 벌어져서 몇백 개 레이어를 지나가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딥레이어 네트워크가. 근데 이렇게 지름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그레디언트 슈퍼 하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레디언트 슈퍼 하이를 만들어 놔서 그레디언트만 잘 통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은 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 놓으면 어떤 일이 재미난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이렇게 지름길을 만들어 놓은 걸로만 쫓아가면은 전혀 왜곡이 없이 다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일로 가서 여기 또 더해지죠. 원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으니까 더해졌으니까 요 놈이 또 여기다가 또 더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더해질 때는 커먼 노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왔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그냥 커먼 노드로 돼 있다는 거고 자, 커먼 노드도 우리가 배웠죠? 3장에서. 자, 그게 괜히 배운 게 아닙니다. 레즈넷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 레즈넷이 사실은 현대 CNN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한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혁신이 있었는데 AI 분야에서 이 레즈넷이 그 혁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나중에 배우는 겐이란 그런 쪽이고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혁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더해지고 또 이게 덧셈이 있으니까 또 일로 지나가고 뭔 얘기냐면 그레디언트가 지름길로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제일 앞단까지 전달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뭔 얘기냐면 결국은 그레디언트가 정석대로 지나가서 희석이 되거나 폭발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대로 다 전달되는 패스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데 엄청난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성능도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좋다. 그래서 오늘 이제 CNN 배웠는데 다른 구조들 다 뭐 브리지니 뭐 알렉스니 뭐 구글이 다 몰라도 됩니다. 레즈넷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운 겁니다. 이번 강좌는. 그래서 30 이따가 요거를 또 레즈넷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34레이어짜리도 있고 50개짜리도 있고 제일 큰 게 152레이어짜리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것들이 거의 동일한 구조가 반복돼요. 두 개의 콤보 레이어를 덧셈으로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덧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배운 덧셈의 백프랍 원리가 바로 적용이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3장에서
배운 제가 이거 100만 불짜리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와 비슷한 중요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알렉스 네트워크가 약간 이런 구조였고, 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1, 2, 3, 4, 5 5개 레이어가 있고, 중간에 엑스플링 3개 있고, 마지막에 플리 커넥티드 3개 있고, 그래서 총 8개 레이어가 있고, 뭐 약간 마이너한 사항인데, 이 그림상에 보면 위하고 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 시에 2012년만 해도 GPU가 메모리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한 GPU에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GPU 2개 따로따로 처리하느라고 이렇게 메모리 분리시키느라고 억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요즘은 저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걸 뒤로 붙이면 됩니다. 뎁스로. 그래서 근데 이거를 GPU 2개에다 병렬 처리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거는 렐루를 처음 사용한 네트워크였고 모멘텀 방법을 썼다는 얘기죠. 배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8,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도 옛날 방식인데 챕터 8에서 다루겠지만 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기 시작하면 러닝 레이트를 10분의 1로 다운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8장에서 다루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었고 마지막이 좀 재미난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챌린지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립니다. 국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죠? K 뭐였죠? 그거? 챌린지 하는 게 혹시 아나요? 그럼 어떤? 캐글, 예, 캐글 챌린지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거기서 우승하는 팀들을 보면 어떻게 우승하는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뭔가 엄청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구조를 가지고 우승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남들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쓰는데 다른 트릭들을 씁니다. 약간 후처리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선처리 비슷한 거. 후처리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앙상블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초기화를 우리가 지난 챕터에 다뤘는데 랜덤하게 초기화하면 사실 시작점이 다 다르죠. 학습이 끝나면 비슷한데 다른 성능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약간씩 다른 네트워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7개를 다르게 해서 학습은 똑같이 하고 7개를 만들어서 7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인퍼런스한테 돌려서 그것을 다수결을 합니다. 그 중에서 7개 중에 5개가 얘는 고양이야 그러면 고양이로 선언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성능을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생각해보면 집단 지성하고 비슷한 거죠.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게 판단 미스를 줄일 수 있다. 챌린지 같은 데는 사실은 한 0.5%만 올려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 거의 3% 올리죠. 줄이죠. 에러를.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챌린지 같은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앙상블 방법이 단순 무식한 방법인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또 다른 또 많은 방법이 선처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데이터가 모자라서 성능이 떨어질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로테이션을 시킨다거나 좌로 이동, 우로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이즈를 더한다거나 해서 데이터를 인공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참여시키면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로 언급을 하겠고요. 자, VGGNet에서 VGGNet이 아까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6개 레이어가 있는 요거를 한번 사용되는 메모리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커서 한번 비교를 한 건데요.
16레이어니까 콤브 레이어 보자. 여기서 3개 빼면 지금 13개 레이어가 있는 거죠. 숫자가 안 맞네. 제일 처음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의 레이어가 있고,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그 필요한 메모리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의 구현상 발생하는 이슈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얼마큼 필요한가, 딥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는 트레이닝까지 고려를 한 상황인데, 자, 우리가 사실 외워둬도 좋은 식입니다. 웨이트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죠? 워낙 자주 등장하니까 그냥 외우십시오. 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2개 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항은 백프라브에 의해서 전달되는 항이고, 첫 번째 항은 뭐냐?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은 언제 계산이 되는 거냐면 포워드 패스 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각 레이어별로 각 포워드 패스들의 액티베이션 값을 무조건 저장을 해놔야 된다. 저장을 안 하면 이거 계산을 못 한다는 얘기죠.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식이 뭐 다소 복잡하게 유도했지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유도한 게 괜히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다양한 그 뭐라 그럴까요? 분석을 할 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값들을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레이어별로. 그러면 포스트 액티베이션들을 저장하는데 저장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풋도 일단 뭐 저장한다 그러면 24x 24x RGB 채널 3개 있으면 이게 픽셀 수에다가 RGB 하면 뭐 이만큼 나오고, 자, 첫 번째 레이어가 이게 아웃풋 포스트 액티베이션 같은데 채널이 64개고, 그러니까 커널을 64개 썼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x3로 여기를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지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게, 뭐 얘기를 안 해도 당연한 얘기지만 패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에 1픽셀씩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포스트 액티베이션은 요게 아웃풋 레이어의 3디멘저널한 이미지 피처맵 데이터니까 요 개수만큼이라는 얘기죠. 이거 다 곱하면 이만큼. 그래서 각 레이어별로 이걸 다 계산한다. 빨간색. 다 더해보면 요 VGGNet 같은 좀 파퓰러한 네트워크인 경우 한 100MB 정도가 필요하다. 한 데이터 샘플 지나가는데 100MB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게 이건 하나의 데이터 샘플에 해당되는 거고, 미니 배치 쓰죠. 128개 쓰면 여기 128이 곱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100배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10GB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GPU가 한 10기가 이상은 돼야만 포워드 패스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백워드의 또 그레디언트 요 델타 값들을 또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것까지 저장하는 거 생각하려면 이거 한 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2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타들은 이 필터의 사이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필터의 사이즈가 이게 아까 노테이션 읽는 법 얘기했었죠. 콤브3 64라는 얘기는 64개의 필터에 3x3다 그랬죠. 그러면 3x3는 총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풋이 디멘전이
요거를 정확하게 설명 안 했는데, 한 레이어에서 다른 레이어로 갈 때 우리가 2디멘저널을 다루는 게 아니고 3디멘저널 데이터를 다루는 거죠. 사실은 커널도 2디멘저널이 아니고 3디멘저널입니다. 인풋 레이어의 뎁스만큼 얘가 동일한 뎁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x3의 뎁스는 인풋 레이어, 요놈의 인풋 레이어는 요놈이죠. 요거의 뎁스만큼. 그러니까 3x3x3, 3차원 커널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구조는 3차원인데 움직이는 건 2D만 움직입니다. 뎁스 방향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그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런 커널의 개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서 다 더해보면 파라미터 수가 훨씬 많습니다. 138 메가바이트, 1억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쭉 보면은 포워드 패스를 저장하는 거는 앞단에 많고 뒷단에 적습니다. 자, 이 그림하고 비슷한 거죠. 점점 포워드 패스에서는 저장해야 될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뎁스는 늘어나지만 대세 큰 지장 없어요. 근데 파라메타는 오히려 뒤로 갈수록 많아요. 어디서 제일 많냐면 뭐 예상할 수 있는데 플리 커넥티드가 제일 많습니다. 위에 3개의 플리 커넥티드가 있는데 1600만 개나 된다. 나머지는 뭐 대체로 한 2밀리언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포워드 패스 액티베이션 값들은 뒤로 갈수록 늘어나고 파라메타 안 되죠. 뒤로 갈수록 줄어들고 파라메타는 뒤로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재미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임의의 구조에 있을 때 파라메타는 뒤로 갈수록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포워드 액티베이션 값을 저장하는 공간은 뒤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레즈넷이 좀 설명이 남았는데 이건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레즈넷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뭐 CNN의 핵심적인 3가지 키포인트 얘기했었죠. 멀티플 커널, 뭐 파스, 파라미터 쉐어링,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CNN 네트워크의 끝판왕은 레즈넷이다. 그게 그냥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 그레디언트 슈퍼 하이웨이를 만들어놨다. 카이밍 해라는 사람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다. 난 실제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기여를 한 AI 발전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레즈넷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이 방법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 네트워크도 쉽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레즈넷 발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